한때는 가난에 허덕였지만 현재 부유한 국가 탑5. 국가의 부는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잘 살았던 나라가 빈국으로 전락한 사례도 있고, 빈국이었지만 경제 발전의 장애 요소를 극복해 부국으로 우뚝 선 나라들도 있죠. 한때는 가난했지만 20세기 이후 부유해진 나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음 5개 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5위,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1930년대 초까지 자급자족하는 나라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농업 외에 수익은 간혹 찾아오는 순례자들에게 얻는 것일 뿐이었고요. 그러나 미국 스탠더드 오일사와 석유 양호 협정을 체결하고 1938년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면서 눈부신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1951년에는 중동 최초로 해상 유전도 발견됐고요. 육상에서 해상에서 모두 석유의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생산량은 하루 100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1980년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유가 하락으로 경제가 주춤했지만 다시 반등해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권자인 빌 살만 왕세자를 중심으로 경제 다각화에 힘쓰고 있죠. 4위 브루나이. 20세기 초 고무를 수출하던 브루나이는 극심하게 가난했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926년 세리아강 근처를 지나가던 두 사람이 우연히 기름 냄새를 맡고 탐사에 나섰고 1929년에 최초로 석유 시추에 성공했습니다. 석유는 브루나이 경제에 엄청난 파급을 불러왔는데요. 전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서 브루나이 국가 전체를 탈바꿈시켰습니다. 1960년대는 액화 천연가스 매장을 확인하고 1970년대는 오일 쇼크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상당한 외화를 벌어들이게 됐고 브루나이의 GDP는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198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이 석유 덕분에 독자적인 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동남아시아 최고 부국 중 하나로 주거, 교육, 의료, 복지 혜택이 북유럽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3위 카타르. 1916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카타르는 어업 중심의 경제로 매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1940년 두칸 유전에서 석유가 발견되었고 1949년 본격적으로 석유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오일머니가 급증했죠.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석유와 더불어 액화천연가스의 수출도 활발한 상태이고 비자원 분야까지 경제 다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카타르 1인당 GDP가 61,791달러로 세계 12위 국가입니다. 2위 노르웨이. 1967년 북해에서 석유를 발견하기 전까지 노르웨이는 북유럽에서 가장 살기 힘든 국가였습니다. 1971년부터 매장량이 상당했던 유전에서 석유를 생산한 노르웨이는 오일 쇼크로 유가마저 상승하면서 상당한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수산업이나 해운산업 등이 발전했지만 석유 덕분에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가 되었죠. 2021년 기준 노르웨이의 1인당 GDP는 82,244달러로 세계 6위입니다. 1위 미국. 미국은 현재 세계 1위 국민소득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콜럼버스가 이 대륙을 발견하고 남북전쟁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남부의 경우는 농업 위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1855년 석유의 발견으로 산업주의 시대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 부자로 꼽히는 석유왕 록펠러는 1863년 그의 친구와 정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텍사스주와 오하이오주를 비롯한 미국 전역의 유전과 정유소 40개 회사를 연합시켰습니다. 해외에도 설립해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였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사실 1888년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자주 충전해야 했고 겨울에 방전되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죠. 그런데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1903년에 석유 엔진의 자동차를 양산하기 시작했고 석유 사용 역시 자동차와 함께 급증했습니다. 한때는 가난했지만 지금은 부유한 5개 나라의 공통점, 바로 석유. 왜 부의 중심에는 석유가 있을까요? 석유는 필수품입니다. 화장품, 의약품, 휴대폰, 자동차, 기차, 옷 등 우리가 정의하는 필수품 대부분에는 석유가 사용됩니다. 가격이 상승해도 살 수밖에 없죠. 게다가 석유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신속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유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텍사스 철도위원회가 유가를 관리했던 1934년에서 1972년의 유가의 변동률은 3.6%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이때 미국은 세계 최초이자 가장 강력한 석유 수출국 기구였고요. 텍사스 철도위원회는 각 지역마다 석유 쿼터제 범위와 규정을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이를 부러워했던 베네수엘라의 후안 파블로는 텍사스 철도위원회를 모방해 석유 수출국 기구를 창립했고 패권은 미국에서 중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이렇게 5대 석유 생산 수출국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오펙이 결성되었습니다. 여러 국가가 모여 결성된 이 오펙은 각 나라의 셈법이 달랐기에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고 유가는 다시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철도위원회는 미국이라는 한 나라 안에서 통제했기 때문에 오펙과는 큰 차이가 있었죠. ESG, 대체에너지, 탄소 중립선언 등으로 곧 석유 종말의 시대가 올 것 같지만 화석에너지는 전 세계 에너지의 83%를 차지합니다. 4차 산업과 코로나19로 인해 석유 산업의 투자가 줄고 있습니다. 공급량은 줄고 있는데 사용량을 갑자기 줄일 수 없다면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세계 부와 권력의 지형을 뒤바꾼 석유 160년 역사와 미래, 석유의 종말은 없다였습니다.